여기 이제 제목 보시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자율신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율신경이라 하면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뭘까요? 예? 예. 나 스스로 나를 조절을 하는 그런 이제 신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들려고 하면 팔은 이렇게 다리도 들려고 하면 되고 고개도 돌리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조절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체온을 올린다, 체온을 내린다, 또 그다음에 혈당 농도를 올린다, 내린다, 혈압을 올린다, 내린다, 면역세포 의 숫자를 조절한다. 이거 전부 내 몸이 해주는 건데 그것을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또 인터넷에서도 찾으셔도 되고요. 제 프로필에 관한,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여기 이런 대학교에서 뒤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건강디자인 통합의학대학원 이런 데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 대학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건강 관련 강의를 외부에 많이 이렇게 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용을 해서 이 염증을 개선을 시키고 이 염증이 왜 생기며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이런 먹는 방법,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내 몸에 오는지, 개선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 두 개가 나오는데 한 개는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에 관한 것이고 한 개는 이제 아토피성 피부 위염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한번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외출이 두려운 여성들. 여성 탈모가 늘고 있다. 듣고 싶었어요. 10대 아이들에게까지 급증하고 있는 원형 탈모.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약을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원형 탈모도 잘 걸리고. 탈모 아이를 둔 가족들의 깊어가는 상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또다시 대머리라고 놀려서 상처를 받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버리면 어떡하지?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어떤 사람 더 심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아닌 거 감사하고 신경이 좀 예민해서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손을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렵고 쓰라렸고 또 긁으면 이제 여기가 또 터지고 진물이 나오니까 또 상처가 더 골묻고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 옷을 벗으면 진물 때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벗을 때만 또 괴롭고 물 나면 쓰라렸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어요. 요즘 성희 씨가 하는 것은 녹차잎을 으깨 즙을 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몸에 바르는 것이다. 증세를 완화시키진 않지만 가려움증은 줄어든다고 한다. 좀 전에 하나는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 것이었고 한 개는 되게 가려운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의 개념입니다. 자가 면역이라 하면 이제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것도 면역과 관련되어져 있고 면역 세포의 숫자들, 면역 세포의 밸런스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면역 세포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한계가 있고요. 또 한 개는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었는데 그것도 내 몸에 특정한 면역 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얼굴을 가진 그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피부과 병원을 저렇게 안 좋으니까 계속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과에서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약물을 주잖아요. 소염, 진통, 소화제 요런 개념. 그다음에 이제 항히스타민제 요런 거를 처방을 해서 주고 그걸 이제 계속 먹게 되는데 그래도 특별히 잘 뭐 되지도 않고 해서 이제 한의원을 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서울의 한의원에 갔더니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해갖고 갔었거든요. 갔더니 못 건드리겠으니까 좀 괜찮아지면 오세요. 이렇게 돼서 그날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접니다. 저 같아요. 예. 그 옆에가 이제 괜찮아졌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2주 정도 후에 요렇게 약간 염증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4주 후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했는지 물어보니까 이때가 이제 그 구정이 껴 있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사골 국물을 구정 쉬는 동안 3끼씩 3일 동안 그것만 계속 먹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저건 뭐냐라는 건데 저건 왜 생겼을까? 사골 국물하고 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사골 국물을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성분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어느 걸까요? 보통 어머니가 사골 국물 끓일 때 지방은 다 걷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은 별로 없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나는 저걸 먹어도 괜찮은데 얘는 저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장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장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개념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제대로 소화가 안 돼 갖고 들어가고 또 소화가 제대로 안 됐던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장 문제하고 소화가 잘 안 됐고 장이 안 좋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체온이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그래서 6주 정도 후에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변해가는 동안 이 친구의 혈액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요걸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림프구하고 가립구하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백혈구들, 식구들 중에 림프구라는 놈이 있고 가립구라는 놈이 있고 매크로파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림프구, 가립구, 매크로파지, 대식세포라고 하는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면역세포의 주종,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잡아먹는데 없애는데 쓰이는 면역세포다라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혈구의 식구 중에 아들은 가립구, 딸은 림프구. 예, 그리고 뭐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대식세포, 뭐 매크로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좀 되실라나 모르겠네. 아들은 가립구, 딸은 림프구. 아들은 좀 과격하고 막 잘 싸우고 그 가립구가 많아지면 이런 염증이 생깁니다. 피 속에서 가립구의 숫자가 증가하면. 림프구는 딸인데 좀 온순합니다. 걔가 많아지면 아토피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립구하고 림프구의 비율에 따라서 염증으로 가느냐, 암으로 가느냐, 아토피로 가느냐, 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구가 많고 아토피로 가면 암에 안 걸립니다. 네. 가립구가 많고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암으로 갑니다.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암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혈관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이 많이 생기면 혈관이 많이 막히고 혈관이 많이 막히면 영양성분하고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져서
암으로 간다. 이런 이론이 이제 지금은 거의 최우선 순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아, 내가 오늘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없앨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아들인 과립구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게 참고치 정상치는 60%를 차지합니다. 백혈구들이 있는데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차지하는 게 60%, 림프구가 차지하는 게 35%. 이게 정상적인 숫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대식세포라고 하는 게 5%입니다. 요 비율로 우리 몸속에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많아지고 한쪽이 적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아토피냐 암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 얼굴인데 요 사진일 때 과립구가 69.6% 나옵니다. 요 데이터. 그 다음에 림프구가 23%가 나오는데 사골 국물을 왕창 먹고 보시면 이제 요 얼굴이죠. 76%가 나옵니다. 이 과립구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애가 올라가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이제 퍼센트로 보니까. 그래서 76%, 18%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좋아졌잖아요. 예, 요 때는 얼마냐면 61% 25%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보면 요 60%로 35% 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올 때 사용했던 재료가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을 썼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그러면 비타민 C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고 유산균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을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강해지려면 뭐 여기가 동맥, 이 파란 게 정맥뼈, 그다음에 림프, 그다음에 이제 대사. 요게 이제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대사인데요. 요 세포 대사를 이해를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포가 우리 몸에 뭐 60조 개가 있다, 100조 개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게 영양 성분인데 대표적으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해야 됩니다. 열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전자도 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요. 이 지금 전자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전선 타고 흘러다니는 게 전자입니다. 우리 몸은 전부 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부 이게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자가 빠져나가느냐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이런 건데요. 이 전자도 들어갔다 나갔다 전기가 잘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것들도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내가 먹었던 것은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내 폐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드시면 1kg를 드셨다고 보시면요. 그 1kg가 내 몸속으로 흡수돼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변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 체중계 몸무게를 따라보면 1kg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잠만 잤는데 이 무게가 줄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 호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잘 넣어주고 내가 먹은 것을 이산화탄소로 빨리빨리 바꾸어주는 요거를 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 되어져야 뭐 살을 뺀다든지 건강하게 한다든지 비만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하게 하려면 이 자율신경 조절을 하려면 사실 여기 보시면 생활환경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또 먹는 거, 휴식, 쉬는 거, 스트레스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논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오늘은 먹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식이 영양 분야에 대해서만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크게 몇 가지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요렇게 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질로 구분을 해보면 지금 저렇게 8가지 종류를 우리는 사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한 가지만 특별히 많이 먹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보면 그게 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 이유가 이제 지방을 먹지 마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요즘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저탄고지라고 들어보셨죠?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저탄고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탄수화물을 50% 수준, 나머지 단백질하고 지방을 나머지로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뭐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탄수화물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분해가 되면 무엇으로 되느냐, 무엇으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느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밥, 감자, 고구마, 밀가루,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해당되는데, 얘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됩니다. 여기서 포도당.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져서 혈관으로 흡수되어져서 들어가는데, 얘가 혈중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인슐린이 걔를 붙잡아다가 세포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잘 쓰면 그냥 쓰여져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없어지지만, 제대로 못 쓰면 얘를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전부 피하에다가 다 저장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된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탄수화물 중에 한 개가 식이섬유질이 있어요. 콩나물이 다 거의 100% 식이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장 청소해주는 이런 개념의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뭐 콩 단백질이든 고기 단백질이든 펩타이드라고 하는 중간 물질을 한번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분자가 크냐, 중간 정도 사이즈냐, 한 분자 정도 요만한 분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때는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요걸로 전환이 된 뒤에 혈관으로 흡수되고, 쟤네들은 들어가서 크게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데,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것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보셨던 그 얼굴에 염증 많이 생긴 걸 보면 요게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요 단백질, 요 펩타이드가 들어갔다, 아미노산이 들어갔으면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 자리, 펩타이드가 들어가서 그렇다, 단백질을 먹어서 그렇다, 요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개가 여기 합성 식품 첨가물이라고, 색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염증인데, 오늘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는 뭐 생물, 화학, 뭐 물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면역학적인 측면만 보는 겁니다. 다른 얘기 뭐 하실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결국은 고기를 먹게 되면 이 펩타이드로 분해가 되어진 뒤에 아미노산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요게 안 되고 그냥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혈구 중에 있는 식구들, 아들, 딸들이 얘랑 싸워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린다. 분해시켜서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아까처럼 이제 염증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왜 얼굴에 나타났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한 개가 있고, 또 한 개는 제대로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 장에 구멍이 나 있다. 아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또 들어오게 되면 혈관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세포랑 싸운다. 그래서 장누수 구멍이라고 하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요게 이제 그 장에 있는 상피세포라고, 이 미세한 육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사이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조각이 들어온다. 그럼 들어오면 혈액 안에 들어와 가지고 면역세포하고 싸운다. 이렇게 되는
요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장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장 누수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실험들을 뭐 방송에서 한 겁니다만은 장 투과성, 장에 뭐가 잘 들어가면 장 속에서 독소도 훨씬 더 많아지더라, 이런 데이터고요. 장 누수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질환들에 관한 종류인데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 좀 전에 그 식품에 펩타이드라는 게 있었고 장에 구멍이 생겼을 때가 있고, 이제 한 가지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상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보시면 섭취한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이 혈관 타고 돌아다니다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게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이때 약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여기에서 산소하고 우리 몸을 내가 먹은 포도당하고 세포를 결합해서 손상시키는 것이다. 만들어서 나오고, 이때 활성산소라는 게 나온다라는 건데,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피부 노화, 만성 피로 증후군, 끝이어도 됩니다. 단식이 네, 그다음에 암, 알레르기, 천식, 관절염, 또 당뇨, 고혈압, 이런 위궤양,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어쨌든 활성산소는 뭐 이렇다, 이런 건데, 이제 중요한 건 활성산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한 걸 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겁니다. 활성산소는 그 뒤에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피로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다. 염증, 제일 처음에 펩타이드, 소화 안 된 거. 두 번째, 장이 구멍이 났다. 세 번째,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피로물질 때문에 그렇다. 피로물질은 젖산입니다. 젖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치가 발효되어져서 나오는 대표적인 산이 젖산입니다. 그래서 김치 여러분 우리 먹으면 그 신맛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내가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세포 속에서 그게 생기면 세포가 산성으로 변해가 가지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젖산 때문에. 그런 걸 없애면 좋겠죠. 자,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인데, 아까 그 세포 하나 있었죠. 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포도당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포도당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젖산으로 만들어지고, 산소가 많이 있을 때는 에너지로 바꾸어 가지고 내 에너지로 써먹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바꾼 뒤에 폐를 통해서 빼나갑니다.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내가 먹은 포도당은 에너지로 쓰고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바깥으로 빼내느냐, 아니면 젖산으로 만들어 갖고 축적시켜 놓느냐, 이렇게. 근데 이 젖산이 세포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암 유전자라고 하는 놈을 젖산이 공격을 해가지고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암 유전자는 암을 발생을 시키는 유전자인데, 원래는 이제 없어지죠.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분해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젖산이 오게 되면 얘가 분해가 안 되고 암을 유발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말하는 암을 발생시키는 원리는 뭐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고 산소가 부족해서 젖산이 생기고, 요 두 가지가 암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게 요즘 이제 떠오르는 암 발생 요인의 대표적인 한 개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예전에는 DNA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다음에 뭐 탄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문제다라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젖산이 축적돼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젖산이 축적되거나 하면 세포에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가지였죠.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네 가지.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괜찮아지느냐라는 건데, 여기 첫 번째는 이 소화가 잘 안 될 때 비타민 C를 먹는다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어떻게 비타민 C가 소화를 시키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소화 잘 되십니까?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40 내지 50%는 위장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내시경 해보면 염증이 있네요 이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위는 그 조금만 어떻게 돼도 잘 염증이 생기는 되고 또 한 2시간 만에 회복이 거의 다 돼버리는 빨리 회복되고 빨리 뭐 상처받고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위산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과식, 그 다음에 너무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위산이 덜 나옵니다. 위에서. 그러면 음식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산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먹은 이 고기를 이 소화 효소가 펩시노겐이라는 게 있고 펩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얘를 분해하지 못합니다. 펩신이라는 놈이 되어야 얘를 분해하는데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게 위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곤한 것 때문에 위산이 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병원이나 약국 가서 쏙쓰립니다 그러면 위산 과다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쏙쓰린 이유는 위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린 게 아니고 위에 염증이 많아서 속이 쓰리다라는 거죠. 우리 위는 원래 튼튼하게 강한 산에서도 전혀 아무 반응이 없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는. 예. 그런데 위산이 와도 괜찮은데 속이 쓰린 이유는 위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산이 부족한 것을 이 비타민 C가 공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 먹으면 좀 쉬잖아요. 그게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염산, 위산을 비타민 C로 공급을 해서 요 반응을 가게 해준다라는 건데 정말 소화 잘 됩니다. 비타민 C만 드셔도 소화에는 평생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열심히 드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가 분해돼 갖고 요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내 몸에 자율신경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을 먹게 되면 아까 장 누수 구멍이 나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으면 우리 벽을 보호를 합니다. 위장 벽을 보호, 소장이나 이런 장벽을 보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보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 이런 합성 화학물질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많이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좋은 균들이 우점종화되어져서 많이 살고 있게 되면 부패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장이 부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거 판단하는 방법, 가스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부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균 우점종이 되어져 있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장이 산성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 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보호가 되고 얘가 상처를 덜 받고 그것 때문에 이 장 누수가 덜 생긴다라는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에 관한 이야기죠. 아까 염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활성산소가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전자가 부족한 산소입니다. 이제 활성산소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자를 잘 보시면 요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고요. 요거의 방향이 요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한쪽으로 몰려가 있거나 방향이 이 방향, 아래 방향 되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위, 여기는 아래, 여기는 위. 요게 이제 이 산소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모여가지고 돌고 있느냐, 전자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이제 뒤에 종류가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전자가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있고
전자가 부족한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부족한 활성산소, 전자가 많은 활성산소.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많으면 남을 줍니다, 전자를. 그 다음에 내가 전자가 부족하면 남은 것을 뺏어옵니다. 이런 산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비타민C가 전자를 주기도 하고 전자를 받기도 한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다른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그래서 요게 이제 비타민C의 화학 구조인데, 요게 환원형 비타민C고 요게 산화형 비타민C라는 겁니다. 환원형은 전자를 줄 수 있는 비타민C고 얘는 전자를 뺏어올 수 있는 비타민C입니다. 두 종류가, 두 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환원형의 비타민C입니다. 근데 내 몸에 들어가서 기능을 하면서 이제 산화형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전자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좀 뒤져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기를 통하게 하는, 이 전선 타고 흘러가는 그 전자입니다. 예, 그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이제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비타민C는 전자를 공급을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요거, 활성산소 없애는데 비타민C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젖산을 중화를 해서 염증을 개선하는데, 통증을 개선하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산균하고 비타민C를 가지고 전자를 공급해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 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요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먹는 방법에 관한 건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산화형 비타민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비타민C의 화학 구조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포도당의 화학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하면 비타민C를 막 가지고 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할 때 포도당을 덜 먹이고 탄수화물을 덜 먹이고 비타민C를 많이 혈관에다가 주입해서 암을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원형, 산화형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산화형이 포도당이 내 몸에 부족하면 비타민C를 끌고 가가지고 암세포 안으로 쟤를 데리고 들어가서 암세포가 파괴가 되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암을 이제 사멸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줄여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고요. 호전 반응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겪어보셨을 텐데, 비타민C 먹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뭐 설사가 생길 수 있고,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고, 소변 색깔이 변하고, 거품도 일어나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거 다 견디고 그냥 계속 먹으면 됩니다. 네. 너무 힘들면 뭐, 예, 좀 줄이시거나 이러시면 되고요. 한 3일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개선되는 증상은 자율신경과 관련되어지는 질환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 통증도 줄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타민C 아까 소화제로 쓰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화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저도 뭐 김밥을 먹거나 튀김을 먹거나 이랬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30살 정도 이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저렇게 괜찮아진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비타민C를 먹고 그 이후로 소화가 잘 안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아까 양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었나요? 예, 6g, 1 섭취량 6g 이상. 근데 10g까지 먹어도 더 좋고요.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산균은 하루에 7.5g. 예. 개선되는 증상, 요런 정도이고, 이 증상들은 딱딱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염증이 덜 생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이 두 가지 책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쭉 했습니다. 이 일을 한 20년 정도를 했었는데,
아보도우르라고 굉장히 유명한 면역학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이 책을 갖다가 뭐 수십만 부를 팔아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체온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이것도 아보도우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후쿠다 미노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공조를 해서 썼는데 면역을 높여서 병을 치료하는 자율신경 면역요법. 자율신경 조절을 하면 면역이 조절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면 아까 제가 가리구 림프구 말씀을 드렸는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가리구하고 림프구 비율이 60%에서 35%로 거의 맞춰져 있는데 아기들은 어떠냐면요. 가리구 엄청 많습니다. 한 80% 정도 되죠. 림프구는 훨씬 적고요. 그래서 애들의 피부 염은 많이 생기는 거다.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아토피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아토피로 가려면 요게 올라가고 얘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고 이게 아토피다 아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생기면 다 아토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아기 때는 가리구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새벽에 되게 많이 가렵잖아요.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그 이유가 이 양반이 림프구하고 가리구의 비율을 24시간 동안 피 속에서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밤 새벽 때니까 림프구의 비율이 원래는 낮에는 3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갑니다. 50%로. 림프구가 많아지면 가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림프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래서 그렇더라. 또 이 암 치료를 할 때 림프구 가리구 비율을 보시면 아무 치료도 안 받고 있을 때 암 림프구가 28%대.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도 거의 28%대. 하지만 화학요법을 받으면 21%대로 줄어든다. 네. 약물이 면역을 오히려 더 망가뜨려 놓는다. 방사선요법 받으니까 12%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림프구 비율하고 체온하고 관계를 가지고 가장 건강하게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은 30%에서 약 50% 사이의 림프구 비율을 맞추어주고 체온을 36도에서 37도 사이로 유지를 해주면 자율신경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체온을 잘 맞춰주고 림프구 비율을 잘 맞춰주면 된다. 이걸 하는데 내가 먹고 있는 거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되더라.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하는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림프구 35%, 가리구 60%를 해주면 나머지 혈당, 혈압,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요게 전체적인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뭐 다음에 기회를 또 주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보이십니까? 예. 오늘도 사실 시간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비타민C하고 이거 유산균을 드시고 몸에 많은 개선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하시도록 하죠. 점심시간도 다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비타민C 분자에 들어있는 무엇이 어떻게 일을 하길래 항산화를 시키느냐, 비타민C 속쓰림 위장 문제인가 비타민C 문제인가, 활성산소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있으니까는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개만 좀. 예. 비타민C에 대해서 효능이 네. 굉장히 좋은데 네. 한간에는 이제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찬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죠. 혼란이 없고. 예.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비타민C를 아마 전 국민이 엄청나게 먹어대면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주된 그냥 논리입니다. 비타민C 굉장히 싸잖아요.
예. 근데 병원의 약들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걸 너무 양성화 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비타민C 먹으라고 막 열심히 떠드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비타민C가 이게 그러니까 발입으로 우리가 네네. 하시는 것도 있고 네네. 알약 네네네. 네. 보통 유산균도 그렇고 네네. 비타민C도 그렇지 네.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용해 속도의 차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으면 빨리 녹는다. 예, 알약으로 되어 있으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조금 더 더디게 녹는다. 요 차이고, 걔는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 녹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위에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먹기 불편하느냐 안 하냐 요 차이고, 씹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넘기셔야 되고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고. 일단은 두 가지 하시고요. 홍삼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한번 같이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유산균, 홍삼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다음에 다시 좀 상담을 저하고 해보시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냥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걸 이제 나오게 하게끔 이 몸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자율신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인이 전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개씩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비타민C가 그냥 이제 천연 비율이 높은 비타민하고 예. 그냥 일반 뭐 고려온다 예. 그런 거랑 차이점이 예. 자, 비타민C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큰 공장에서 비타민C 하나 합성해서 만들어낸 전분, 옥수수 전분으로 비타민C를 만듭니다. 중국에 만드는 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합성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공장에서 우리 전분으로부터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포도당하고 비타민C 구조가 거의 비슷했잖아요. 전분을 분해하면 포도당으로 되잖아요. 그걸 갖고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합성 비타민. 그리고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과나 귤이나 이런 데서 빼낸 비타민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개를 정확하게 빼냈을 때 화학 구조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뽑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게 필요하고 요거는 전분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차이이기 때문에 얘는 무지 비싸고 얘는 저 같으면 비싼 거 안 먹. 예. 비타민C는 내 위가 튼튼하면 10개를 5개를 한 방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요 자리에서 5개를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5g을 위벽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식중, 식전, 식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아무 때나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위벽에 염증이 나 있으면 쓰립니다. 결국 비타민C 문제가 아니라 내 위의 문제인 거죠. 시간은 그렇습니다. 드시는 거. 예. 예. 별 차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효과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비타민C 좀 드시죠. 몇 개 비타민C 드시고 효과 좀 보셨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몇 개 드시고 계십니까? 1개 아니면 2개 이래요. 전혀 모릅니다. 최소 6g 이상 제가 학생들한테 비타민C를 많이 먹여봤습니다. 1년에 한 200명한테 비타민C와 유산균을 먹고 리포트를 써내라 그래요. 2달간. 그 리포트가 제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학생을 붙잡아 놓고 1시간마다 2알씩 계속 먹였습니다. 20알하고 22알까지 먹였습니다. 하나는 담배를 피고 하나는 담배를 안 피웠는데 20알을 먹으니까 설사가 나왔습니다. 담배 안 핀 쪽에서. 담배 핀 쪽에서는 22알까지 먹고 설사가 나옵니다. 요런 차이인데 20개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유는 아까 포도당, 즉 밥이 갖고 있는 화학 구조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고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돈이 좀 들어갈 뿐이죠. 아, 예, 잠깐만요. 아, 예, 예. 자, 비타민C는 원래 많이 먹어도 되는데 1960년대 법으로 하루에 100mg 정도만 먹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최대로 많이 권할 수 있는 게 2g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법은 1000mg입니다. 권할 수 있는 게 10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일단은 배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가든가 오줌으로 나가든가 이 두 가지잖아요. 이걸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먹었다 5개 먹었다고 봅시다. 5개 먹으면 이 5개가 첫 번째 위장에 와가지고 흡수되기 이전에 배설되기 이전에 작용한다. 그게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소화 말씀드린 거잖아요. 배설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위에서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많으면 소화를 훨씬 더 잘 시킨다.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위를 편하게 해준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장으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균들이 잘 증식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장에 혹시 이제 이 중에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 알칼리성 장으로 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가 거기 가가지고 다 썰어버립니다. 나쁜 균을. 그래서 산성균으로 항상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서 많이 드셔야 된다. 거기 지나가게. 그렇게 해서 뭐 남은 게 흡수되지 않은 놈은 변으로 그냥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이전에 많은 기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장에서나 이제 흡수가 되어져서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혈관 속에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항산화.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한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적혈구가 손상을 입으면 활성산소한테 손상을 입으면 적혈구가 서로 막 뭉칩니다. 이걸 띄워줍니다.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산소 공급을 훨씬 더 잘 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붙으려면 헤모글로빈 속에 우리 철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이가, 한 개는 삼가. 뭐 가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조금 그런 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산소가 붙으려면 이가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전자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가한테 삼가한테 공급을 하면 이 삼가가 이가로 바뀝니다. 그럼 이가로 바뀌고 나면 산소하고 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해줍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산소 공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이제 이런 데 들어있죠. 예. 예. 컵. 양 말씀이십니까? 비타민C는 아까 포도당하고 화학 구조가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이런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밥 한 공기하고 비타민C 뭐 한 공기씩 먹지는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많이. 잠깐만요. 저기 남자분 아까 먼저. 때도 있습니다. 항상 호흡을 하면서 활성산소는 계속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냥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는 계속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소화를 시키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꼭 먹어야 되고 안 먹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병을 치료를 예, 목적으로 할 예. 때 일반적인 거 없고요. 예. 최대한 얼마까지 운동을 해볼까요? 암 치료할 때 혈관으로 얘를 녹여가지고 혈관으로 뭐 50g, 70g 이렇게 넣습니다. 피로 그냥 넣습니다. 먹는 게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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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료 이제 어떤 치료에 따라서 다른데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암 말고 또 다른 치료를 목적으로 했을 때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잘 낫습니다. 고혈압 당뇨도 당뇨에 예, 다 잘 낫습니다. 예예 예예 한 당 뭐 그냥 내 몸이 먹을 수 있는 양까지 먹으면 되는데 내 몸이 먹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냐? 설사 생길 때까지. 예, 설사 생길 때까지 계속 먹으면 돼요. 예. 그러고 설사가 멈추는 그 지점까지. 다 드셔도. 어쨌든 많이 먹을수록 좋고 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먹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방에 다 틀어 넣는 것보다. 그래서 계속 먹는 게 좋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이제 첫 번째 우리 비타민 C가 원래 보면은 김이 죽은 깨 뭐 이런 걸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멜라닌 색소 발생을 억제를 시키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되어져 있는데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예, 단백질. 그 단백질을 잘 분해를 해갖고 아미노산으로 만든 뒤에 내 피 속으로 갖고 들어가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내 몸에 콜라겐으로 바로 가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분해가 아까 콜라겐도 단백질인데 분해가 되어야만이 쓰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면 일단 분해가 잘 되고 콜라겐 생성한테 굉장히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